안녕하세요. 오늘은 85배 기업회계 2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 개념 체계는 기업 실체의 재무보고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재무회계의 기초 개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맞죠? 2번. 특정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회계 기준이 미비한 경우에 재무회계 개념 체계를 적용할 수 없다. 틀렸죠? 있습니다. 특정 거래나 사건에 대한 회계 기준이 없다면 이제 일반 개념 체계 적용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보면 회계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 준과하는 재무회계의 개념과 개념의 적용에 관한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맞고요. 4번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계 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기본 과정과 제 개념을 제시한다. 맞죠? 2번 재무부 개념 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는 일정한 가정하에 작성된다. 다음 중 그 기본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기업 실체 맞고요. 2번 계속기업 맞고요. 3번 기관별 보고 맞고요. 4번 실현주의 아니죠. 실현주의는 이제 수익인식 기준이죠. 네, 정답은 4번이었고 3번 갈게요.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 목적적 합성 있는 회계정보는 예측가치 또는 피드백가치를 가져야 한다. 맞고요. 2번 표현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 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형식보다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보고해야 된다. 실질주의 설명해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3번 검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목적 적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맞죠? 4번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면 일반적으로 목적 적합성은 높아진다. 목적 적합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검증 가능성이 높아지죠. 목적 적합성은 낮아져요. 네, 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부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 자본이 17만원, 기말 자산이 44만원, 기준 자본금 증가, 단기 순위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데 항상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저희 자산 기말이 44만원. 이거 이제 그럼 기말 자본 구하면 되죠? 기말 자본. 기초 자본에다가 기준이 자본금 증가했으니까 더하고 단기 순이익 9만원 더하고 그러면 17만원 더하기 13만원 더하기 9만원 계산하면 기말 자본은 39만원입니다. 그러면 44만원에서 39만 빼면 되죠. 그러면 기말 부채는 5만원인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네, 5번. 다음의 자료 중 재무상태 표시되는 현금이 험성 자산은 얼마인가? 이제 사용 제한이 있는 보통 예금 이거 안 되고요. 보도 수표도 안 되죠? 타인 발행 수표 70만원 맞고요. 무편한 증서 맞고요. 선일자 수표 아니죠. 장기금융 상품 아니죠. 네, 그래서 70 더하기 30 계산해서 100만원 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이고요. 6번 세무가 단기 매매 목적으로 투자한 A 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해당 거래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기 매매 목적으로 투자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죠. 24년 8월 17일 A 주식 100주를 주당 반원에 취득하고 5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2024년 9월 14일 보유한 A 주식의 10%를 15만원에 매각하였다. 24년 9월 27일에 주당 500원의 중금 배당을 받았다. 1번 A 주식 취득 시 소요된 수수료 5만원은 취득 원가에 가산하지 않는다. 맞죠?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그냥 단기 비용 처리하죠? 네, 아니고요.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유 주식의 기말 평가 시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었으면 단기 손익에 영향이 안 미치죠. 자본에서만 영향을 미치는데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3번 보유 주식 일부 매각은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매국했는데 왜 영향을 안 미쳐요? 매각했으면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정답이 3번이네요. 4번 중간 배당은 세무의 순 자산을 증가시킨다. 네, 돈 받았으니까 순 자산 증가시키네요. 맞습니다. 7번
12월 말 결산법인인 아침은 23년 1월 1일 장기투자 목적으로 점심에 주식 1000주를 500만원에 취득하고 이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다. 아침은 24년 7월 1일에 점심에 주식 500주를 320만원 처분했다. 점심의 공정가액에 관한 정보가 아래와 같을 때 24년 말 손익계산서에 미칠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24년도 손익계산서예요. 그러면 저희 500주를 1000주에 했으니까는 대충 매도 가능 증권이 1500의 반 하면 250이죠. 왜냐면 어차피 평가한 건 그 대차대조표에만 영향을 미치니까 그냥 이렇게 임의대로 하고, 그 다음에 현금을 저희가 320을 받았겠죠. 그러면 320 빼기 250 계산하면은 이익이 70이에요. 이익이 70이니까 이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원래 더 정확한 방법은 500만원이 사실은 1000주가 이제 5,000원이었는데 6,500원이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 23년 말 기준으로는 이제 6,500 곱하기 1000주 계산하면 평가 이익이 1,500. 이게 이제 대차대조표에 표시돼요.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안 되고. 그래서 1,500원 올랐잖아요. 1,500원 곱하기 1000주 계산하면 15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이 150만원 늘고요. 그럼 사실은 매도 가능 증권이 250이 아니고 250 더하기 75만원 계산하면 325만원인데 325만원인데 여기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평가 이익을 없애는 거예요. 150이었으니까 150에 나누기 2 계산하면 75만원이죠. 그래서 320 더하기 75만원 빼기 325만원 계산하면 이제 70만원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제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해도 되고, 근데 저는 그냥 편하게 시작점에서 이제 끝나는 점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우인의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아래와 같다. 우인의 단기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발생액은 얼마인가? 이제 단기말 매출 채권 잔액이 200이고요. 단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이고, 전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 50이고, 단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대손 환급비 2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그려보면 대손 충당금 전기말이 기초죠. 기초에 50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말에 20이 있네요.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대손생각비 21만원 여기 있겠죠. 네, 여기 대손생각비 계산하면 여기 대변이 71만원 되고, 그럼 71만원에서 20만원 빼면 51만원 구할 수 있겠죠. 대손 발생.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채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부채도 기초가 여기 있고 기말이 여기 있고 이제 이렇게 계산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무비 계산할 때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번 다음 중 재고 자산의 원가 흐름에 대한 과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고 자산의 단가 결정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매출 원가 기말 재고 자산의 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 맞고요. 2번 개별법이란 실제 매출이 발생할 때 실제 구입 원가를 기록하였다가 매출 원가로 대응시키는 방법이다. 맞고요. 3번 평균법은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회사의 실제 물량 흐름과 유사하나 회사의 실제 물량 흐름과 유사한 건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재고자산 매입가격 상승 시 일반적으로 순이익은 후입선출법이 가장 작다. 맞죠? 매입가격 상승 시 이제 순이익이 가장 큰 건 역시 선입선출법이죠.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새벽에 2024년 12월 31일 현재 창고의 실제 재고액은 100만 원이다. 실제 재고액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음의 사항을 모두 반영할 경우 24년 12월 31일 현재 올바른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괄호 1번 24년 12월 25일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상품 15만 원이 24년 12월 31일 현재 아직 운송 중이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거 아니죠. 그래서 15만 원. 아니고 이제 괄호 2번 매탁 판매분 중 수탁자가 24년 12월 31일까지 아직 판매하지 못한 위탁품 20만원 있다. 이거 저희 창고에는 없지만 저희 거 맞아요. 그쵸? 괄호 3번 시용 판매분 중 고객이 24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을 표시하지 않은 시송품 15만원이 있다. 네, 고객이 매입사 표시 안 했으니까 저희 재고자산 맞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에다가 20에다가 15만원 더하면 135만원 구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3번이죠. 11번 그늘은 차량 문방구를 24년 4월 1일에 취득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년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차량 문방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단일료 미만의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하시오. 감가상각 누계액 구하라는 거니까 저희 2년치 계상하면 되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가 4,000, 차량 운반구 취득세가 700, 차량 운반구 공채 할인 비용이 200, 차량 운반구 옵션 등 부대 비용이 300, 단종가액은 50,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 연수는 5년인데요. 저희 일단은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부터 계산해야 되죠. 차량 운반구 그래서 이제 4,000 더하기 7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계산하면 5,200인데 이제 5,200인데 23년도에는 이거 나누기 5,200인데 5,200에서 잔존가액 50 빼야 돼요. 그쵸? 50 빼고 나누기 5 그 다음에 23년 4월 1일 했으니까 12분의 9 그 다음에 이제 24년에는 이제 이거 나누기 5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5,200 빼기 50 나누기 5 1,030 나누기 12 곱하기 9 772만 5천원 772만 5천원 더하기 1030 더하면 18025,000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보는 건지 24년도 감가상각비를 구하라는 건지 24년도 감가상각비를 구하라는 건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 모두는 사용 중이던 기기장치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함께의 차량 문방구와 교환하였다. 모두의 유용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이럴 때는 이제 저희 장부 금액이랑 저희 거 공정가치를 비교해서 차량 그 처분 손익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300에서 100 빼면 이제 200이죠. 200이랑 250 비교하면 50만원 이득 받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13번 다음 중 연구 또는 개발 활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죠? 2번 사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공하는 활동은 개발 단계에 해당한다. 맞고요. 3번 개발비에 대해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리법을 사용한다. 정해법을 사용하죠. 3번이 틀렸고요. 4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및 그 이와 유사한 항목에 대한 지출은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는다. 맞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는 게 맞아요. 14번 수연은 2024년 1월 1일 사고를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4천만원에 취득하면서 국채 액면금액 1,000 액면 이자로 5% 1,000에 5% 50 매년 말 이자 지급 3년 후 일시상환을 액면금액으로 취득하고 해당 채권을 장기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기로 하였다. 채권의 취득 당시 시장이자율은 연 10%이다. 수연이 인식할 건물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그러면 이제 4천에다가 국채 액면 금액이랑 발행 금액이랑 비교해서 그거 추가로
하면 되죠. 그래서 1000만원에다가 곱하기 0.753, 그 다음에 50만원에다가 곱하기 2.4868 계산하게 되면요, 1000만원 곱하기 0.7513 n 플러스 50 곱하기 2.4868 n 플러스 mr 계산 8756 400인데 액면 금액이 1000이니까 빼기 1000 계산하면 1243600 나오거든요. 그래서 4000에다가 1243600 더하면 2번이 정답이 되네요. 이거는 이제 이건 국채 자산 취득하시면 됩니다. 네, 15번. 다음의 부채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1번 단기 차입금, 2번 사채, 3번 퇴직급의 충당 부채, 4번 장기 차입금. 누가 봐도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고 있네요. 유동이 2, 3, 4번은 비유동에 해당하고요. 1번은 유동의 유동부채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사채 발행 차금을 유효자율 법으로 생각하는 경우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에 따른 사채 발행 차금의 상각 또는 환입액은 매년 감소한다. 매년 증가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8756466 이거 24년 1월 1일 금액이고 12월 31일에는 또 8756400 곱하기 1.1 마이너스 50 계산해서 이제 9132040 되죠. 그래서 항상 할인 발행 같은 할증 발행 항상 그 부채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2번. 사채 발행 시점에서 사채 발행비가 지출된 경우 발행 당시의 유효이자율은 방대 당시의 시장 이자율보다 높다.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제가 사채 발행비가 지금 있는 문제를 못 찾아서 알려드릴 수 없는데 이게 맞습니다. 사채 발행비가 발행이 되면 유효이자율이 100% 시장 이자율보다 높아져요. 네. 3번. 기업회계 기준서에서는 사채 발행비를 사채 발행 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아니죠. 사채 발행비를 발행가액에서 차감해줘. 그래서 이제 발행가액 차감해가지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인식하잖아요. 네. 4번. 사채가 할인 발행되고 회계 처리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경우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한다. 매년 증가하죠. 왜냐면 금액이 매년 증가잖아요. 그래서 875,400 곱하기 0.1 그 다음에 9132040 곱하기 0.1 해가지고 이자, 여기서는 이제 국채가 자산이니까 이자 수익 인식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부채라면 이자 비용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번. 남원은 24년 1월 1일 일시 투자 목적으로 A자의 사채 액면금액 10만원, 만기 10년, 표시이자 10%, 10만원에 표시이자 0.1 계산하면 만원이고요. 이 사채에 적용될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다. 이 사채의 만기일은 2033년 12월 31일이며 이자 수취일은 매년 12월 31일이다. 현가 요소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 사채의 구입 가격은 얼마인가? 저희 무조건 유효이자율 연 12% 써야 되죠. 10만원 곱하기 0.32 만원 곱하기 5.650 계산하시면 됩니다. 10만원 곱하기 0.32 n 플러스 만원 곱하기 5.65 n 플러스 mr 계산 88700 나오거든요. 1번이 정답이 되네요. 18번. 올림의 2024년 말 자본의 세부 구성 항목이 다음과 같을 때 24년 말 세무 상태표의 다음 항목별로 표시될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네, 되고 있고요. 감사 차익, 자본 이연금이고요. 매도 가는 금융자산 평가이익, 기타 포괄 손익, 기타라고 칠게요. 자기 주식, 자본 조정이고요. 이 준비금, 여기서는 뭐 해당하지 않죠? 네. 네,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이연금이고요. 주식 선택금, 자본 조정이고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본 이연금이죠. 이익 이연금 역시나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저희 기타 포괄 손익은 무조건 30이죠. 네, 자본 이익은 계산하면 5만원 더하기 20 더하기 25만원 그러면 25만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감자 차익 5만원, 주식 발행 초과금 20만원, 자기 주식 처분이 5만원 계산하면 이제 30만원이죠.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 조정 살펴보면
자본 조정에 자기 주식 10만원, 주식 선택권 15만원 되어 있는데요. 15만원에서 10만원 빼야 되죠. 그래서 5만원 걸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답은 4번이에요. 19번. 다음 중 기업이 주식 분할을 실시할 경우 재무제표 등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이익잉여금 감소. 주식 분할은 이익잉여금 감소, 이익잉여금 안 변하고요. 주당 액면가액 감소하고 불변하고 유통 주식수 증가하고요. 자본금은 불변이죠. 4번이 정답이 되네요. 네. 20번. 다음 중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화의 판매로 창출되는 수익은 판매 기준, 인도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맞고요. 2번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완성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게 2번이 틀렸어요. 3번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약정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맞고요. 4번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자를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맞죠? 21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 총액 구하려면 매출액 구하고요. 매출 원가 구해야 되네요. 빼면 매출 총액 구할 수 있어요. 네, 기초상품 재고액. 그러면 상품 티계정 그리는 게 좋겠네요. 초에 300, 단기상품 매입에 150, 단기상품 판매 이게 매출액이죠. 단기말상품 재고액 100만원, 상품 매입 수수료 20, 여기다 20 더하고, 그럼 이제 차변이 300 더하기 150 더하기 20 계산하면 470만원. 그 다음 470에서 100만원 빼면 370만원. 그럼 매출원가는 370만원이고 매출액은 이제 500. 그 다음 매출에너지 50 빼면 450만원. 그럼 450에서 370만원 빼면 80만원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2번. 다음은 보안이 보유한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기말 재고자산, 감모 손실, 분기로 올바른 것은 감모 손실은 이제 수량이 감소한 거죠. 수량이 감소한 걸 감모 손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재고자산 한 개당 구입 가격은 1,000원이고 재고자산 한 개당 순실현 가능 가치는 800원인데 순실현 가능 가치는 평가 손익 계산할 때 하는 건데 감모 손실 잡고 그 다음에 평가합니다. 그래서 평가 손실 계산할 때 필요한 거라서 지금 필요가 없어요. 네, 정상 건보 수량 2개, 비정상 건보 수량 3개. 저희 합쳐서 5개가 사라졌네요. 5개 곱하기 1,000원 계산하면은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정상 건보 수량이 2개. 이거 이제 매출원가 처리되고 비정상 건보 수량 이거는 영업의 비용 처리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3번. 징빙의 수정 분께 전 단기순이익은 40만원이다. 단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선수수익이 2만원과 선거비용 3만원을 단기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하고 40이었는데 선수수익 2만원과 선거비용 3만원 단기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하였대요. 그러면은 수익을 과대 계산했고 비용도 과대 계산했어요. 그쵸? 그러면 비용을 과대 계산했으니까 더 해야죠. 그 다음에 선수수익은 빼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4만원, 미수수익 5만원이 고려되지 않았다. 미지급 비용을 과소 계산했죠. 그러니까는 빼기 4만원. 그 다음에 수익을 과소 계산했죠. 플러스 5만원. 계산하게 되면 40 더하기 3만원 마이너스 2만원 마이너스 4만원 플러스 5만원 계산하면 42만원. 그래서 수정 후에 이제 단기 순이익은 42만원 3번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24번. 다음 중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이 자본적 지출은 자본화 대상에 포함되는 적격자산에 해당하나 재고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있는데 재고자산도 1년 이상 소유되는 재고자산은 포함이 돼요. 원래는 안 되지만 근데 재고자산이 보통 1년 이상 소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론으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기준서에 1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정답이 1번이 틀렸고요. 2번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에는 현재 가치 할인차가 상가격은 포함하나 받으러 오면 할인료는 제외한다. 맞죠? 이게 맞습니다. 3번 차입원가 자본화의 조합경 순서는 일반 차입금에 대한 자본 원가를 먼저 산정한 후에 특정 차입금에 대한 차입 원가를 정한다. 특정부터 하고 일반을 계산하게 됩니다. 틀렸죠? 정부 보조금, 공사 부담금 등의 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회수되는 금액은 자본화 대상 자산에 대한 지출액에 포함한다. 아니죠. 차감하죠. 차감한 다음에 자본화 대상 자산 계산하게 됩니다. 25번 중소기업 회계 기준. 다음 중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구성 서류가 아닌 것은 1번 대자대조표, 2번 손익계산서, 3번 이익연금 처분계산서, 4번 현금흐름표. 4번이죠. 현금흐름표가 아닙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자본 변동표 반드시 있어야죠. 2부의 원가액. 다음 중 원가의 행태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1번 고정원가의 경우 관련 범위 내에서 생산량이 증가해도 종원가는 일정하다. 맞고요. 2번 생산량이 증가할 때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다. 맞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 변동원가는 증가한다. 맞습니다. 고정원가의 경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일정한 게 아니고 하락해야 되죠. 네, 4번이 틀렸고요. 감소해야 되는 거죠. 감소. 하락이 아니고 감소. 2번 다음 중 원가의 흐름과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1번 직접 경비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처럼 별도로 구분해서 원가를 계산한다. 맞습니다. 가공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를 합한 것을 말한다. 가공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를 합한 것을 말하죠. 틀렸네요.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조선업, 건설업 등에 주로 사용된다. 맞고요. 4번 제조간접 원가의 배분은 제조간접 원가라는 계정에 집계하여 이를 적절한 배분 기준에 따라 개별 작업에 배분한다. 맞습니다. 3번 다음 중 제조간접비의 배분 기준을 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1번 예측 가능성, 2번 판매 가치성, 3번 신뢰성, 4번 인과관계. 제조간접비 배분 기준이니까 당연히 인과관계죠. 인과관계를 이제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3번 정답은 4번이고요. 4번 제조는 두 개의 보조부문, 검사부문, 전기부문과 두 개의 가공부문 A공정, B공정을 가지고 있다. 보조부문인 검사부문과 전기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각각 24,000원과 16,000원이고 24,000원과 16,000원이고 검사부문의 원가를 먼저 배분하는 단계 배분법으로 가공 부분인 A공정과 B공정에 배분한다. 보조부문이 제공한 용역이 다음과 같을 때 A공정에 배분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저희 검사 부분부터 이 원가를 배분하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2,000 나누기 5,000 계산하면 0.4 그럼 여기 0.2 2,000 계산하면 0.5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24,000 곱하기 0.4 계산하면 9,600 그럼 여기도 9,600 곱하기 0.2 24,000 곱하기 잘못 계산했네요. 9,600 24,000 곱하기 0.2 계산하면 4,800 그 다음에 이제 16,000원 더하기 9,600 계산하면 되죠. 16,000 나누기 2 계산하면 12,800원 그래서 9,600 더하기 12,800원 계산하시면 돼요. 2400 3 정답은 3번이네요. 네. 5번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재료비 100만원이래요. 기초원재료가 0원이고 단기매액이 300이면 기말원재료가 200이어야 100만이 되겠죠. 노무비, 제조간접비, 단기적 제조비용은 이제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더하면 되는데 800이겠네요. 기초제공품이 600, 합계 1,400. 그럼 여기서 기말 제공품 재고 빼면 단기제품 제조원가 나옵니다. 그래서 1,400 마이너스 500 계산하면 900. 그래서 1번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200이고요. 기말 2번 단기종 제조 비용은 700, 800이었고요. 3번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1,400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500이었죠.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900이다. 정답은 4번이었네요. 6번 다음은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으로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에 설명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먼저 배분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배분한다. 첫 번째 것만 봐도 단계 배분법이네요.
보조 업무 상호 간의 요구 수수를 일부 고려한다. 배분 순서가 일반 임의적인 경우 원가 배분 결과에 왜곡이 발생한다. 맞죠? 7번. 다음은 기초의 원가 관련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계에 제품 A로부터 얻어지는 매출 총이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제품 A의 매출 총이익을 구하면 됩니다. 제조간접 원가 15만원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배부하고 기초기말 제공품은 없다. 그러면 여기는 직접 계산하면 되죠. 5만원이고요. 6만원 더하기 4만원은 10만원이고요. 그럼 15만원은 나누기 15 곱하기 5 계산하면 여기 5만원 빠지겠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 매출액 구하면 되는데 A의 매출액이요. 그러면 1000 곱하기 100 하면 10만원이었겠네요. 매출 원가 구하면 되는데 5만원 하면 10만원인데 나누기 2500 곱하기 1000 계산하면 4만원. 그럼 매출 총이익은 6만원. 정답은 3번이네요. 8번. 평강은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 두 개의 부문 1, 부문 2에 걸쳐 제조된다. 제조 질서 100일은 2024년 중 완성되었고 100일은 아직 제조 과정에 있다. 제공품이네요. 얘는 제품이고요. 각 부문별 제조 원가 등 관련자는 다른것 같다. 부문 1은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부문 2는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부문 1은 노무 원가, 부문 2는 기계 시간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분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4년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제품 제조 원가 100일만 계산하면 되죠. 근데 보면 6만원 나누기 노무 원가가 저희 8만원 더하기 4만원 12만원이네요. 6만원 나누기 12 곱하기 8 계산하면 여기 4만원. 그 다음에 45,000원은 이제 기기 시간 하는 건데 45,000원 나누기 2 계산하면 22,500원. 그러면 저희 100일 거만 계산하면 되니까 10만원 더하기 8만원 더하기 4만원 더하기 11만원 더하기 4만원 더하기 22,500원 계산하면 392500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공인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단기말 실제 제조간접비는 500. 단기 실제 제조간접비는 500. 실제 발생한 직접 노무 시간은 5만 시간이다. 단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220만원 부족 배부되었다면 직접 노무 시간당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20만원 과소 배부됐대요. 그러면 500에다가 20만원 빼면 480만원. 저희 항상 480만원에 실제 발생한 시간 나눠요. 480 나누기 5만 계산하면 96원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네요. 10번.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는 기술의 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단기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 원가는 얼마인가? 직접 재료 원가 50, 주도 원가 20, 제작 간접 경비 3만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 간접 재료 원가 10만원, 간접 노무 원가 5만원. 그러면 3만원 더하기 10만원 더하기 5만원 계산하면 18만원 나오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저희가 실제 발생한 거 구하고 있죠? 예정 배부율 나오고 만약에 과소 배부인지 과대 배부인지 알았으면 그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는 다 알려주고 있어서 1번 쉽게 구할 수 있고요. 11번. 관리의 2024년 기초기 말에 재고 자산 및 단계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관리의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매출 원가 구하려면 역시 제공품부터 티켓정을 그리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품 계정 그리면 되죠. 네. 단기 제공품이 45만원, 기초에 기말에는 50만원, 원재료가 25만원 더하기 100만원 빼기 30 계산하면 원재료는 95만원. 그 다음에 농비 200, 150 그러면 350. 그러면 45만원 더하기 95만원 더하기 350 계산 490 빼기 50만원 계산하면 440.
그러면 여기 440 넘어가고 기초 제품에 35만원, 기말 제품에 30 계산하면 440 더하기 35만원 마이너스 30 계산하면 저희 4450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네. 12번. 연산품 A와 B를 생산하는 한용의 결합원가는 20만원이다. 순실현가치 기준법에 의해 결합원가를 배분할 경우 제품 B의 총 원가는 얼마인가? 그럼 저희 순실현가치 구하면 되겠죠. 생산량이 500개, 판매 가격이 900원, 15만원. 그럼 500 곱하기 900 마이너스 15만원 계산하면은 순실현가치 30이고요. 4, 그러면 이번에는 B 400 곱하기 700 마이너스 8만원 계산하면 20. 그러면 20만원을 5분의 3, 5분의 2 비율로 하면 되는데 저희 B만 구하면 되죠. B만 구하면 되니까 20 나누기 5 곱하기 2 계산하면 8만원. 그럼 8만원 더하기 8만원 계산하면 16만원 구할 수 있겠네요. 12번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산책은 제조간접 원가를 기계시간 기준으로 예정 배부한다. 2024년 제조된 제품에 대해 제조간접 원가 실제 발생일건 100만원이고 또 티계정을 100만원. 실제 기계시간은 5,500시간이다. 제조간접 원가 예상 설정 시 고려한 기계시간은 5,000시간이며 2024년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가 45,000원 초과 배부일 때 제조간접 원가 예산액은 얼마인가? 45,000원 초과 배부 과대 배부했대요. 그럼 1 여기가 1045000 그 다음에 실제 기계시간이 5,500 그럼 1045000 나누기 5,500 계산하면 190. 근데 저희 예산 설정 시 고려한 건 5,000시간이래. 190 곱하기 5,000 계산하면 95만원. 2번이 정답이 되죠. 네, 14번. 다음 중 정상 개발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제 원가 계산에 의한 원가 보고를 하기 위해 배부차를 조정해야 한다. 맞고요. 과소배부액이 발생하면 실제 원가가 과소계상되어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된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3번 총허가 비례 배분의 법은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 계정의 원가요소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이죠.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는 맞는데 원재료가 아니에요. 3번이 틀렸어요. 4번. 정상 개발원가 예정 배부액은 실제 발생 시간, 직접 노동시간, 기계시간의 예정 배부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4번 정답은 3번 구할 수 있고요. 15번. 결산은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고 있으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24년 12월 원가 계산 결과를 요약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결산은 24년 12월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12만 9천원이고 티계정 12만 9천원 이고 월초 재고는 없을 때 12월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저희 제공품 제품 12월 매출원가 배부에 18,000원, 36,000원, 9만원 더하면 됩니다. 그럼 144,000원 나오고요. 과대배부됐네요. 15,000원만큼 과대배부됐네요. 1번이 정답이죠. 16번. 다음 중 부선물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동일한 원재료가 동일한 제조 과정에 투입 및 사용되어 생산되는 생산품이다. 맞죠? 맞습니다. 1번이 맞네요. 2번. 함께 생산되는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판매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낮은 것이죠. 비정상적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이다. 불량품까지는 아니고요. 정상품 맞거든요. 근데 그냥 상대적으로 판매 가치가 낮은 거예요. 네. 불량품 아니에요. 정상품 맞습니다. 그러면 일정 시점에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불합격품이다. 이거 이제 공손품이라고 하죠. 부산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손품. 부산물은 네, 공손품 얘기하는 거고 공손품이 이제 불량품이죠. 불량품에 대한 설명이 2개나 들어가 있었네요. 17번. 다음 중 공손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상 공손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손을 말하는 것으로 정상 공손 원가는 검사 합격 물량 원가에 미포함시킨다. 포함시켜야 돼요. 2번. 비정상 공손 원가는 정상품과 관련이 없으므로 자산으로 처리한다.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3번 공산품이 순실현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 공산품의 순실현 가치를 공산 원가에서 차감해요. 공산품 비용이라는 비용 계정으로 기록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공손품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해요. 네, 아니고. 4번 공손품은 검사 시점에 발견되어 더 이상 가공되지 않기 때문에 공손품의 가공과 완성도는 검사 시점에 완성도로 한다. 맞죠? 4번이 맞네요. 18번 공원의 재료비와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하여 선유산출법에 의한 선유산출법이 중요하죠. 종합원가 계산을 사용한다. 품질 검사는 공정이 50% 시점까지 이루어지면 정상 공정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5%일 때 비정상 공정품의 수량은 몇 개인가? 이제 이것도 티계정 그리면 되는데 기초 수량이 5만, 완성품 수량이 10만, 착수 수량이 10만, 차변이 15만. 그 다음에 저희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아요. 완성품이 10만 개니까 그 중에 5만 완성도가 20%니까 이제 다 올해는 80% 하면 되고 그 다음에 5만 이건 100%까지 갔겠죠? 그러면은 15만 개에서 14만 빼면은 저희 공손 수량은 10,000개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 4만 개는 0.7까지 갔네요. 저희 공정이 50% 시점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것도 검사하고 이것도 검사하고 이것도 검사해요. 그쵸? 그럼 14만 개의 5% 계산하면 7,000개가 정상이고 3,000개가 비정상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9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선유산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면 몇 개인가?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 100개, 평균법에 의한 기초정품 완성품 환산량 30개, 평균법에 의한 기말정품 완성품 환산량 50개. 기말은 평균법이나 선유산출법이나 똑같죠. 그래서 100개에서 30개 빼면 2번 70개 걸 수 있습니다. 20번 건국은 선유산출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다음 중 2024년 기말정품 완성도가 과소평가될 경우 원가 계산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기말제공품 완성도가 과소되었대요. 1번 단기 완성품 원가가 과대평가된다. 네, 당연하죠. 2번 완성품 환산량의 단위당 원가는 과대평가된다. 맞죠? 만약에 여기서 기말이 4만이었는데 과소평가되면 예를 들어 0.7였는데 0.6 계산되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과소평가 되겠죠? 과대평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3번 기말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이 과소계산된다. 너무 맞는 말이고 4번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과소평가된다. 과대평가되죠. 과대평가. 네,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완성품 환산량은 선유산출법보다 평균법이 항상 크거나 같다. 맞고요. 항상 크거나 같다. 왜냐면 기초에 따라서 또 달랐으니까. 2번 평균법에서는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를 알 수 없어도 완성품 환산 계산을 할 수 있다. 네, 그쵸. 평균법에서는 기초를 단계 시작했다고 보고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니까 그래 맞고요. 3번 원재료 구입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평균법보다 선유산출법에서 이익이 크게 나타난다. 맞습니다. 4번 원가 집계 시 평균법은 단기에 발생한 원가만을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각각 집계한다. 단기 발생 원가 더하기 기초 원가 해서 나눠가지고 이제 단가 구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네요. 22번 한양의 재료비는 기초 시점에 투입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하여 종합원가 계산을 사용한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선유산출법에 의한 완성품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제 이거 저희 2,000 더하기 8,000 이미 여기 써있으니까 여기 차변은 10,000개였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면 돼요. 10,000개 쓸 거고 2,000 3,000
3천, 5천, 5천. 예, 저는 재료비부터 가공비 이렇게 하는데 기초 거는 재료비가 안 들어갔겠고 가공 원가는 여기는 70%까지 완성했으니까 저희 당해는 30% 완성하면 되고 이건 당이고 이제 80% 0.8 계산하면 0, 5천, 3천 2, 3은 600, 5천 38에 24, 2,400 그럼 재료비는 8천 그러면 600 더하기 5천 더하기 2,400 계산 8천 그 다음에 이제 재료비 이거 216만원 216만원 나누기 8천 계산하면 270 그 다음 160 나누기 8천 계산하면 200 이제 완성품 원가 계산하면 되니까 기초수량 40 더하기 50 n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5000 곱하기 270 5600 곱하기 200 계산하면 5000 곱하기 270 곱하기 5600 곱하기 200 계산하면 337만원 나오거든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23번 표준 원가 계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세종은 제조간접 원가를 직접 작업 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직접 작업 시간 기준으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고정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고정제조 간접 원가 예산 480 예산 실제 제조 간접 원가 500 기준 조합도 4000 실제 직접 작업 시간 5000 기준 조합도가 4000이래요. 480 나누기 4000 계산하면 되겠네요. 나누기 4000 그러면 1200 그럼 여긴 1200 곱하기 5000 그럼 여기 600 그쵸? 그럼 정답은 4번이네요. 24번 다음 중 표준원가의 유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실제 원가가 표준원가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원가 통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이상적 표준 원가로 설정하면 지나치게 높은 기준으로 종업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저해할 수도 있다. 맞죠? 3번 원가 흐름의 가정이 필요 없고 제품의 판매 수량만 파악이 된다면 표준 원가를 사용해서 간편하게 제품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 판매 수량이 아니고 생산 수량이죠. 3번이 틀렸고요. 4번 표준 원가는 예산을 설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맞죠? 25번 미래는 자동차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표준원가 계산을 채택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한다. 다음은 2024년 미래의 제품 생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미래의 직접 노무 원가 임률 차이는 얼마인가? 제품 단위당 표준시급 노무시간 4시간 곱하기 250원 노동시간에서 1000원 실제 제품 생산량 500 그러면 여기가 SP 곱하기 SQ니까 500개 곱하기 SQ 1000원이죠. 그러면 50 이고 단기 실제 발생 노동시간 단위당 임률 230원 여기는 230원이겠죠.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 능률 차이는 5만원 유리 그러면 50만원에서 5만원 빼면 45만원 여기는 이제 SP 곱하기 AQ잖아요. 그러면 SP가 수량이 저희 SP가 250원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 그럼 45만원 나누기 250 계산하면 1800 그럼 여기 230 곱하기 1800 414 000 계산하면 414 000 마이너스 45,000원 45만원 계산하면 36,000원 왜 오른쪽이 크니까 유리합니다. 36,000원 유리하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오늘은 85회 기업회계 2급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네, 고생하셨고 전 또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